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밌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시야를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 살롱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에코 살롱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하루에 5km씩 걷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김라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여름 기피자 올리브입니다. 전 좀 반대인데요. 저는 이번에 여름이 수영 한 번도 하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려서 어떻게 맞아. 지나간지도 몰라서 또 여름이 가는 게 되게 아쉬운 벌동입니다. 가을맞이 옷장 정리할 생각이 막막해진 한비입니다. 아니 근데 입은 옷 별로 없지 않아요? 밖에를 안 나가가지고 정리할 것도 없어. 덕분에 쇼핑도 좀 줄었어요. 어, 옷을 그러니까- 거의 사진 않으니까. 맞아. 저도 수영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약간 저병? 저병을 조금 저병에 맞들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깨 더 넓어질 수 있었는데. 저도 원래 물에 못 떴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떴어요. 수영장을 다녔었어요? 그 코로나가 아직 번성하기 전에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물에 뜨고서 이 수영 배워야지 했었는데 이제 아쉽게도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물을 다들 기본적으로 좋아하시는군요. 물 사람이요. 물과. 그렇구나. 올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까무잡잡한 편이기도 한데 약간 태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원래 제가 유난히 하얘요. 되게 태닝을 햇빛을 못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코살롱에서 2주 동안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헬프, HELP, 헬프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대우는 달라진 게 없는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고향 신문사에 취업한 스키터가 동네 흑인 가정부대 이야기를 익명으로 솔직하게 실은 책을 내며 동네는 물론 세상에 큰 파장을 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지난주는 영화에서 묘사된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상황을 좀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면 이번 주 오늘은 영화 속 다양한 인물과 배우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예전에 다루었었던 타이거 킹에서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모두가 비중과는 상관없이 강력한 캐릭터를 이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자 인상 깊었던 인물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기억에 남는 대사나 장면이 있었다면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저번 주에 상대적으로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캐릭터, 스키터 주인공. 주인공인데 네, 스키터와 스키터의 엄마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스키터가 헬프라는 책을 실제로 내고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 책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의 변화. 스키터가 하고 싶었던 걸 응원해주고 난 이제 너를 지지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아가렴. 결혼은 상관없어 하면서 이제 스키터와 화해하고 포옹하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사람도 결국 사랑하면 이렇게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거 보면서 결국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랑. 맞아요. 어느 때보다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는데 울 뻔했어요. 맞아요. 어머니와 딸의 갈등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있는 법인데 약간 그 장면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좀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또 생각났던 게 스키터의 역할을 하면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뭔데 그걸 해? 그러니까 너가 아니어도 괜찮잖아. 왜 굳이 너가 해야 돼? 맞아. 그래서 이제 자식과 부모가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딸이 왜 가지 않은 힘든 길을 가야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 맞아요. 그런데 여기 아버지 캐릭터들이 안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네요. 그것도 조금 진짜? 감독의 의도가 있나?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여성들의 남편들. 관계에 좀 집중하려고 왜냐면 남성들까지 이제 나오면은 이야기가 너무 거대해지니까 조금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저는 사실 힐리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원 배우가 되게 매력적인 스타일이고 되게 털털하고 되게 지적이고 약간 그런 배우인데 아주 여기서 망가지는 역할을 똥파이 먹는 그런 역할을 이게 똥파이가 이게 중간에 이 미니가 흑인 가정부의 미니가 골탕 먹이려고 힐리한테 똥파이를 똥으로 만든 파이를 선물해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그런 망가지는 역할을 잘 소화를 해가지고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망가지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쉽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서 이 힐리 캐릭터는 싫지만 또 힐리의 배우는 좀 좋아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특유의 그루브 타면서 take my shit 하는. 아니 근데 영화 자체도 그 기법이 되게 좀 흥미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니가 정말 뜸을 들여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마지막에서 말하잖아요. 정말 어떤 걸 했을까 너무 궁금하다 와중에 그렇게 속 시원한 그걸 또 유머러스하게 잘 이렇게 포장해낸 게 좀 멋있었어요. 예. 근데 힐리의 엄마는 또 힐리랑 완전 다르잖아요. 예.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둘이 달라졌지? 약간 엄마랑들 좀 많이 비슷한 거예요? 저는 제가 엄마랑 좀 많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저도요. 좀 이해는 되던데요. 다를 수 있다. 예. 제가 그 힐리의 엄마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꼽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매 순간의 웃음 포인트에는 이제 힐리의 어머니가 계셨잖아요. 담조처럼. 그래서 미니가 본인의 이제 대변을 넣은 초콜릿 파이를 힐리에게 선물하면서 복수하는 씬에서도 가장 이제 큰 웃음을 터뜨렸던 같이 웃었던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어 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웃으면서 조롱을 했었던 것도 엄마의 역할이었고 그 책이 발간됐을 때도 신나게 양로원에서 친구들한테 읽어주잖아요. 그것도 기억이 좀 남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분이 미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남다르다고 느꼈었던 부분이 철저히 가정부로 대하기는 하지만 흑인과 백인의 어떤 그런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하는 모습은 의외로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더운데 옆에서 가정부가 부채질을 해준다거나 그런 허드렛 일을 하는 걸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그분도 자라오신 게 아닐까. 오히려 그분이 하는 말투나 행동에서는 흑인과 백인의 차이를 느낄 수는 없었던 게 좀 저한테는 특이했던 포인트였어요. 맞아. 영화를 한번 다시 보게 된다면 또 내가 스쳐 지나갔던 어떤 캐릭터의 좀 의외성? 맞아요. 네, 이런 매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까 네, 힐리의 어머니도 한 번 더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가 좀 엿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까칠한 미니와 제시카 차스테인이 연기한 맞아. 셀리아 둘 간의 어떤 케미스트리도 좀 되게 좋았어요. 약간 미니는 막 츤데레처럼 막 툭툭대면서 막 되게 챙겨주고 그 셀리아는 너무 귀엽고 약간 이런 캐릭터 간의 케미스트리도 되게 좋았고 힐리랑 미니도 약간 서로 되게 대립하는 관계긴 한데 그래도 좀 그 관계성 자체는 재밌더라고요. 맞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었지만 실리아가 미니의 상처를 치료해 주잖아요. 전 그게 되게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했던 게 미니가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인한테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장면도 있었잖아요. 이제 미니가 식사를 하려는데 건너편에 원래는 아무도 백인은 따로 공간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먹는데 이제 실리아는 당당하게 이제 미니 앞에서 먹잖아요. 그래서 미니가 뭐라죠? 한국어로? 아씨는 여기서 드시면 안 돼요. 다른 곳에서 드셔야 돼요. 안 돼? 아니요, 난 여기서 먹을 거예요. 하면서 이제 먹는데 그 장면도 나름 상징적인 느낌? 실리아와 미니의 앞으로의 관계를 좀 말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인 것 같았어요. 맴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맴이랑 써라는 그 호칭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조금 어떤 지위의 차이를 좀 나타내는 호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초중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면은 Sir 혹은 맴이라고 불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메람 이러면서 맴, yes ma'am.
근데 나중에 이제 동남아시아로 여행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나 그 어떤 호텔이나 숙소나 이런 데서 마주치는 직원들이 저한테 맴 혹은 같이 간 남편한테 써라고 부르는 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호칭이 익숙해져 있는데 약간 이 호칭이 맞는 건가? 되게 불편해서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났어요. 호칭도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한국 사회가 특히 호칭에 민감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장난 아니죠. 호칭을 넘어서 막 존대, 과잉 존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커피 나오셨습니다. 알바생이 살아있는 증언. 어떤 그런 권위 의식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하는 문화일수록 언어가 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발달된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또 혹시 생각나는 캐릭터 있으신가요? 저 콘스탄틴도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콘스탄틴이 진짜 스키터한테는 뭐 엄마고 친구고 진짜 엄마보다도 더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콘스탄틴이 임종조차도 지켜보지 못했던 그런 스키터의 마음과 그 마지막에 자기가 29년 동안 있었던 집을 떠나야만 했던 콘스탄틴의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막 느껴졌고 되게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엄청 영화에서 짧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관계성이 되게 중요하게 영화에서 많이 다뤄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콘스탄틴이 했었던 또 명대사가 있잖아요. 콘스탄틴이 스키터한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를 결정해야 한다. 너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오늘도 바보들이 나에게 하는 나쁜 말들을 믿어야 하나? 라고 물어보면서 스키터가 좀 주체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는데 그 부분 너무 그 강인한 콘스탄틴의 표정까지 너무 그 씬이 아름다웠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또 콘스탄틴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과의 관계를 다루는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막 진짜 요즘 좋아. 유행하는 타오르는 여인의 추상 뭐 이런 영화나 아무튼 여성 수사를 다룬 영화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지금까지 다양한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쉬었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덕질 생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영화 속에서 작가와 기자가 꾸민 스키터가 나오죠. 그래서 여성 작가의 삶과 그들이 쓴 책,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해요. 특히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나 혹은 다양한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 주셨던 여러 여성 작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는 이때 1960년대에 발간된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것도 1960년대에 발간됐고 또 환경 문제를 딱 날카롭게 집었다는 점에서 되게 시의성이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서문에 이런 게 적혀 있었어요. 전후 미국 사회에서 과학은 신이었고 또 그 과학은 남성 위주의 영역이었다. 그녀는 기사에 R.L. 칼슨이라고 설명했는데 독자들이 필터를 남자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만큼 당대 사회가 여성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고 영화에서도 스키터가 여성 편집자한테 부탁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헬프라는 책이 잘 될 수 있었을까? 발간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편집자는 약간 스키터가 어떤 여성이라는 사실보다는 그 스키터가 갖고 있는 원고와 어떤 소재 자체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조금 괜찮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좀 제인구다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아마 에코살롱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시라면 제인구다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제인구달이 그 당시에 연구를 하러 그 탄자니아 곰비 침팬지 구역에 갔을 때는 20대의 나이에 갔고 또 혼자 10여 년을 그 숲속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학력도 경험도 없이 갔다라는 그런 점이에요. 뭐 전공을 해서 간 게 아니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지점이 거기에 있는 침팬지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주기도 했는데 그건 당대 학계에서 금기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저는 생각하기에 기존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침팬지들을 정말 개별적으로 존중할 수 있었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반전으로 인간만이 도구를 쓰는 게 아니라 침팬지들도 이렇게 도구를 쓴다라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과학적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느낀 게 좀 기존의 방식을 무조건 답습하지 않고 좀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서 뭐 연구를 하든 자신의 글을 표현하든 그렇게 나오면 좀 더 뭔가 더 두려움 없이 표현을 하고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라마님은 좀 읽고 싶었던 책이 있으셨어요? 네. 제인구달 말씀해 주시니까 그분이 이제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네. 몰랐거든요. 근데 이름을 붙여준다는 행위가 얼마나 이제 그 소통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는 시작점인지를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더 연구 결과에 발전이 있지 않았을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책을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버지니아 울프와 리베카 솔닛이라는 두 여성 작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먼저 리베카 솔닛의 경우에는 세 책이 되게 유명하던데 첫 번째 책은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두 번째는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세 번째 멀고도 가까운 이라는 이제 이 세 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는 신조어의 발단이 된 글을 포함해 여성의 존재를 침묵시키려고 하는 힘을 고찰한 산문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맨스플레인 혹시 어떤 뜻인지 부연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 2010년 올해의 단어로 뽑힌 단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맨과 익스플레인의 합성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또 뭐 특히 남성이 여성에게 거들먹거리거나 아니면 잘난 체하는 태도로 설명하는 걸 뜻하는 그런 신조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옛 경험이 막 떠오르는데 맞아. 꼭 동아리 같은 거 하면 제가 뭐 10학번인데 06학번 선배 이런 선배들이 와가지고 신입생 옆에 앉아가지고 맨스플레인을 하는 그런 오빠 말 들어. 오빠 말 들어. 너 몇 학번이니? 그러면서 네가 조금 학번이 올라가면 알게 되는데 나이가 되면 알게 되는데 약간 그러면서 맨스플레인 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맨스플레인 시전. 아니 지금 갑자기 이제 함대리를 그런 얘기 하니까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올리브한테 좀 대학에 이런 문화가 아직도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가요? 저는 그런 말은 사실 들어도 넘기는 스타일이어서 지금 기억 속에 남아있진 않아요. 그런 말들이. 나 때는 말이 아니면 오빠 말 믿지. 이런 게 거의 들은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작가는 버지니아 울프죠. 정말 유명하신 분인데 영국의 대표적인 모더니즘 작가이자 페미니스트 여성 작가라고 해요. 가부장제와 성적 불평등에 대한 예리한 공격이 있다고 하니 저도 이걸 찾다 보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꼭 읽어보려고 하고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버지니아 울프는 책도 되게 좋은데 관련해서 혹시 여러분 디 아워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 영화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를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 버지니아 울프가 발표한 소설 중에 델로웨이 부인이란 소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별로 다 나눠가지고 각자 세 여성이 나오는 건데 그게 다 연결된 이야기로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흥미로워서 이것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볼 게 너무 많네요. 좋아. 저는 약간 오늘 주제와 그래 조금 연관돼 있는 또 책을 추천드리자면 그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에의 아메리카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두 권에 연속된 책인데 나이지리아 출신의 대학생 남녀가 미국으로 가서 겪는 어떤 차별과 소외의 문제 그리고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의 실질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다뤘거든요. 그래서 아디치에가 원래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책으로 되게 유명한데 소설도 굉장히 잘 씁니다. 그래서 강력 추천하는 책이에요. 작가 이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치마만다 은고지 아디치에입니다. 네. 좀 비슷하게 요새 브래디 마카코의 나는 옐로에 화이트에 약간 블루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그 영국에서 20년 넘게 살아온 일본인 저자가 이제 영국 사회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현실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좀 추천할 만한 책이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약간 흑인 여성 작가 이런 걸 좀 추천을 해드리자면 앨리스 워커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앨리스 워커의 어떤 컬러 퍼플 좀 유명해서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나 이제 토니 모리슨 2019년에 돌아가신 흑인 여성 작가인데 빌리버드라는 되게 유명한 책 쓰셨고 조라 닐 허스턴이라는 분이 이것도 되게 명작이에요.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이런 작품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 또 남미 작가 중에서는 라우라 에스퀴벨의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이것도 진짜 여성의 어떤 사랑과 성? 네, 이거 이런 세계문학 그 전집에 있는 네, 파운드에 있는- 맞아요. 아, 요새 그 SNS 피드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책. 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네. 네. 이 책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딱 눈여겨보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읽고 싶은 책들과 영화들 너무 이런 게 많아. 너무 많네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것만 봐도 2020년 끝날 것 같아요. 에코살롱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보니까 다 여성 작가들이 만든 거잖아요. 저희가 영화는 또 많이 얘기도 안 했는데 여성 작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스키터가 엮어서 낸 더 헬프라는 책을 통해서 그 지역사회 흑인들이 결집하고 앞으로 더 싸워 나가려는 의지를 단단해주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학과 저널리즘이 사회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꾼 문학이나 그런 콘텐츠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도 환경 보호 그 실천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문장이 너가 한다고 해서 안 변해 라는 문장이었는데 세상에.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까지는. 근데 그러다 많은 책을 접하고 기사를 접하면서 세상에 나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자니 좀 갑자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문학과 저널리즘은 어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경종을 울리고 또 용기를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플라스틱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한 다큐를 본 게 어, 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걸로 되게 입문하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다른 존재의 고통에 대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방금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학이나 영화는 아닌데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영국 BBC에서 만든 블루 플래닛이랑 플래닛 어스 시리즈가 매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방영됐었던 블루 플래닛 2가 있어요. 이제 그 블루 플래닛 1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의 이제 모습을 좀 중점적으로 보여줬다고 하면 블루 플래닛 2에서는 그 아름다운 바다가 우리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인간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피해를 입는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여줘요. 상업적 그런 어업이라던가 플라스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하는 어떤 해양 생태계의 모습을 정말 4K로 보여주거든요.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 이 다큐멘터리 시리즈가 방영된 이후에 플라스틱 줄이기를 위한 각종 대책이 바로 마련되고 정부에서 나서서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었다고 해요. 그만큼 매체의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OST를 한스 짐머와 그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이죠. 한스 짐머와 라디오헤드가 참여했다고 해요. 제가 둘 다 좋아하는데. 진짜 한스 그래서 짐머면 나중에 대박이다. 그 음악이랑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비슷해요. 그런 뭐 다큐라든지 영상을 통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 근데 뭐 이 책 한 권으로 막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다른 시각을 갖게 해준 책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이 작가가 몸으로 쓴 르포 단행본인데요. 바로 한승태 작가의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작가는 이제 뭐 본인이 작가인데 그 공장식 축산을 하는 농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거기를 네. 직접 가죠. 거기를 직접 가서 실제 노동자들
것과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굉장히 리얼하게 썼는데 저는 이제 사실 공장식 축산 이거를 채식하고만 연결이 됐고 동물의 고통이라고만 그 전까지는 생각을 하고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노동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거기서 그런 외국인 노동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르포 작가를 통해서 정말 여기에 나오는 어떤 우리 영화에서 본 그런 흑인 가정부들보다 사실 더 못한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고 특히나 여성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성추행 그 뉴스들이 빈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 통해서 좀 이 공장식 축산업에 대한 문제가 이 인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헬프 속에 나왔던 스키터와 같은 여성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요. 뒤이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었던 그런 문학과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동기를 주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화에서 많은 가정부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율메이가 도둑으로 몰려 잡혀 들어간 사건이었을까요?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지점이나 실제 역사 속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강력한 동기를 주는 경험했던 순간이 있다면 나눠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강남역 살인 사건인데 본격적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한다 해야 되나? 좀 지지하기 시작했고 그냥 정말로 분노였던 것 같아요. 동기부여라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분노 맞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율메이가 잡혀가면 그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했던 그 원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별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분노와 동시에 용기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는 뭐 강렬한 뭐 사건이 아니었어도 뭐 동물을 키우면서 좀 많이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그 전에는 조금 이런 게 옳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던가 참여하는 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었는데 동물을 키우고 그 동물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상태에서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너무 그게 충격적이고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 살아 숨쉬는 생명한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 생활 속에서 많이 강력한 동기를 주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마찬가지로 그런 분노함도 느꼈고 저도 이제 또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또 이제 강아지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동물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과 비슷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잖아요. 정말 슬픔, 기쁨, 어떤 짜증남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감정까지 정말 표현을 다 하고 목소리 톤이며 그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공통적인 감정을 느끼다 보니까 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동물들이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들의 고통이 느껴지면 또 굉장히 그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슬픔 또 이런 것도 저의 마음을 움직이게 또 하는 그런 기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노, 슬픔 모두 다 봤고요. 사실 전 두려움도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어떤 이제 감정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이없거나 슬프거나 두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 지점이 지나면은 분노가 바뀌잖아요. 분노로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이래야 하지? 왜 참고만 있어야 하지?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왜 나는 불안정한 상황에 약자로 놓여 있어야 하는가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분노로 바뀌고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은 그런 분노가 어떤 희망적인 변화를 위한 움직임으로 내가 그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노도 두려움도
사실은 매우 중요한 감정,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간이 겪어야 하는 중요한 감정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지금 또 갑자기 든 생각은 그 분노 자체는 되게 중립적인 것 같은데 약간 불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노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런 선한 운동, 사회운동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반면에 이 분노함을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마치 집이 불타게 하는 그런 것처럼 자신을 파괴한다거나 또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또 감정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 감정들을 좀 잘 살피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여성 문제의 경우에는 법률 변화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그리고 웰컴 투 비디오 그 아동 성착취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몇 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진짜 N번방 사건 터질 때 너무 힘들고 우울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잠도 잘 안 오고 웰컴 투 비디오도 너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저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이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어떤 변화가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진짜 개선해야 되는 면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분노를 어떻게 승화시키셨죠? 분노를 뭐 국민청원도 하고 맞아요. 조금 가서 같이 댓글도 달고 좀 다음번에 뭐 시위 같은 것도 있으면 같이 좀 참여해볼 생각입니다. 좋아요. 그런 서명이나 청원이 결국은 수십만 개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희망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희망이 조금은 보이는 네.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영화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죠. 2020년 현재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기후위기에 처해 있어요. 기후비상사태라고도 하죠. 2050년까지 배출한 탄소를 제로, 0으로 하는 넷제로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후의 마지노선 지구 평균 온도 1.5도씨 상승 저지선이 뚫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실 정말 우리가 애정하는 동물들은 물론이고 우리 사람들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텐데 사실 이번 여름만 보더라도 지금 일주일에 태풍 하나씩 오잖아요. 유례없는 긴 장마, 50여일의 장마와 코로나 이런 감염병까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 모든 것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기후위기가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기후위기와 시민들의 참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같은 시민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변화를 이미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저는 이런 변화를 위해서 글을 쓰고 이야기를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미디어를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학생들이 하는 미디어예요. 그래서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 같은 밀레니얼 세대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고려했을 때 결국에는 이야기를 알리고 전달하는 거? 아까 불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마이크를 그들을 위해서 좀 목소리를 대변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말고도 그걸 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그거를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맞아요. 정말 다양한 포지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변화를 이끄는 것에 있어서. 맞아요. 또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들어준다라는 그것. 네. 열려있다는 마음. 네, 맞아요. 우리 팟캐스트가 그런 걸 대변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그런데 저도 이렇게 뭔가 먼저 나서는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좀 성향상 좀 이렇게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편인데 영화를 보면서 그 용기 있게 먼저 행동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왔는데 영화 헬프에서도 스키터는 그 뉴욕의 유명한 작가로부터 좀 동기부여 받았고 에이블리는 스키터로부터 또 미니는 에이블론으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연결되면서 힘을 받는 그 과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힘이 됐고 저도 제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 먼저 활동하시는 뭐 여러 작가라든지 그 환경 활동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힘을 얻거든요. 맞아요. 또 최근에는 우리 올리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밀레니얼 세대들 또 뭐 이렇게 청소년 기후 비상행동 이런 맞아요. 청소년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좀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제 성향에서 좀 벗어난 걸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기후위기가 너무 사안이 시급해서 좀 정책 공부라든지 정치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그렇게 뭐 제가 즐거워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적 힘을 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편하고 재밌는 것만 하지 말고 좀 불편한 것도 한번 해보자. 좀 이런 맞아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안 그래도 그 청소년 기후위기 비상행동 그거를 얼마 전에 그분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감동을 많이 받은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화석연료, 석탄연료를 사용한 건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사용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대단하고 특히 결석 시위를 한다는 게 맞아.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 입시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본 입장에서는 너무 대단하고 내 스스로 되게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지지해주고 싶다. 내가 저 사람들도 저렇게 각오를 하고 나서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나는 기껏해야 조금 쪽팔린 것 뿐인데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나. 자랑스러운 거죠.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맞아. 그 학생들이 사실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를 떠올려 보면 학교 빠지면 세상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맞아요. 개근상 막 다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건 맞아. 아니냐. 다른 사람 못 받아도 개근상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풍토가 그런데 대단한 것 맞아. 같아.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학교를 빠지고 목소리를 내는 게 이제 가장 큰 용기를 낸 활동이잖아요.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영어 좋아하는. Courage is contagious.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화 속에서도 미니가 에이블린에게 용기를 받고 했던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용기 내는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나서서 용기를 내는 것들이 어른들, 성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18년부터 결석 시위를 시작한 게 바로 그 그레타 툰베리잖아요.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학생들은 스쿨 스트라이크를 하면 성인들은 기후 파업, 그러니까 더 이상 일하러 가지 않고 나는 기후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작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안타깝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구 곳곳에서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곳곳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결국은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것도 결국은 불평등의 문제인 거잖아요. 아까 함들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석유를 태워서 석유를 뽑아내고 썼던 그런 기득권자들, 기성세대들이 굳이 지금 이 상황을 변화시킬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지구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2050년 혹은 2100년에는 그들이 과연 살아있을까? 결국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이 직면한 문제인 거잖아요. 10대들이 이렇게 그런 기후 시위를 할 때 피켓에 적힌 정말 충격적인 문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바로 멸종 위기종이다. 라고 하는데 그레타 툰베리도 연설을 할 때 이 말을 하긴 했었었죠. 그래서 하루가 아깝고 정말 우리 모두가 어떻게 힘을 써야 될지 그런 것들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잠시 후에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한 줄 평뿐만 아니라 내가 꼽는 최고의 장면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제가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한 장면만 봐야 한다면 어떤 장면, 어떤 대사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저는 미니가 이제 거의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쯤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에이블린은 내가 지킬 거고 나는 에이블린이 지킬 거다. 이 대사가 저한테 마지막에 굉장히 좀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뭐 기후 위기도 그렇고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못할 것 같고 너무 힘들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거든요. 근데 내 곁에 함께하고 의지하고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를 꼽았습니다. 좋다. 저는 그 제일 좋았던 장면 먼저 얘기를 하면 실리아가 힐리한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있어요. 투 슬라이스 힐리라고 똥파이를 네가 2조각 먹었다는 거 나는 알고 있다. 약간 그거를 암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아주 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똥파이 플렉스 실리아의 성장이 느껴지는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한 줄 평을 하자면 우리끼리만 잘 살자. 여기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구에 속한 우리 모두라는 것.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고 끝내겠습니다. 올리브의 최고의 일부는 실리아가 가정폭력을 당한 미니를 치료해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맞서서 당당히 싸울 거야. 라고 용기를 주는데요. 기후위기도 차별의 문제도 우리가 맞서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일부터라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기를, 세상에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한 줄평 마치겠습니다. 오, 좋네요. 역시 다들 힘주셨어. 급하게 마지막만 잘 마무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네, 저에게 최고의 장면은 이것도 마지막 부분인데 스키터 엄마가 힐리에게 쏘아붙이는 장면이에요. 스키터가 책을 낸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찾아와서 따지던 힐리에게 내가 너네 엄마한테 다 이를 거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스키터 엄마가 나와서 야, 남편이 너 보면 얼굴 좀 찌푸리겠다 하면서 얼굴에 대해서 디스를 하고 여기서도 조롱을 해요. 너 파이를 좀 많이 먹었나 보구나. 그거는 당장 떠나 라며 쫓아내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여기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한 줄 평은 아까 얘기했었던 Courage is contagious. 용기는 전염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벌동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